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 토끼 한 마리 공상주의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아까 쉬는 시간에 지진 얘기 했었거든요. 뭐 어쩌다가 그 지진 얘기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포에서 포항 지진을 겪은 네. 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오셔가지고 스트리밍 녹화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오늘 듀운을 다룰 예정입니다. 네, 듀운을 영화 보신 분? 지금 계신 분들 중에 영화 보신 분 손? 영화 다 보시지 않으셨을까요? 못 보신 분 발. 네. 그 다음에 소설 읽으신 분 뭐 할까요? 왼팔. 영화는 오른팔. 소설. 오른발. 그 책은 왼손 왼팔. 왼발. 이진법으로 할까요? 이진법이요? 소설 읽은 사람 1. 아, 소설 안 읽은 사람 0. 아, 네. 콩땅콩님은 영화를 보셨나봐요. 네. 책은 아까 1권 읽다 마셨다고. 콘텐츠 헤드님은 소설로 보셨고.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방송은 스포일러 어러트를 중간중간에 심어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둘 다 안 보신 분도 이제 안심하고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중간에 스포일러가 있는 부분은 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전환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듀운 한다고 했을 때 이서영 작가님께서 댓글을 직접 달아주셨어요. 듀듐이라고 제가 이제 딱 썼는데 그랬더니 이서영 작가님이 귀엽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작가님 짝짝짝.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거두절미하고 듀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얘기 이런 거는 이따가 할 거니까요. 일단은 영화가 어땠는지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영화 어떠셨어요? 일단은 시각적으로 정말 굉장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영화 보면서. 아이고, 장면이 다 너무 멋있고, 그리고 특히 그 사막을 표현하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네. 사막을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쫙 비춰주면서 모래 언덕이 이렇게 있는 그런 그렇죠. 장면들이 진짜 무슨 미술 작품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현대 미술을 보는 느낌? 네. 진짜 영상미 하나는 진짜 끝내준다. 그렇죠. 진짜 장면 하나를 다 공들여서 만들었다. 공을 안 들인 장면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좀 모든 장면들이 좀 다 진지하고 막 엄청난 부대를 그 행성 그 제국군 양성하는 그 행성 같은 모습. 와, 웅장. 그쵸. 되게 짧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공들여서 뭔가 설정을 한 것 같고 네, 그런 느낌이 들죠. 네, 웅장 막 장면이 막 딴 막 이렇게 끝도 없이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쵸. 보면서 GAD 정말 프라임 눈이 정말 즐겁다. 네. 그리고 그리고 음악도 그렇죠. 역시 한스 짐머. 네. 진짜 왠지 모르겠는데 제가 영화관에 오랜만에 가서 그런지 소리가 평소보다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소리 컸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이 영화가 특히 컸나 봐요. 네네, 좀 크게 설정을 했나 봐요. 음악이 너무 심장을 두드리는 듯한 그 웅장한 그런 저음 베이스 이런 거 정말 활용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락 공연 이런 거 본 줄 알았어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일단 다 봤고요. 소설 네, 아니요. 그 말씀하신 거를 다 봤고, 글다가 이런 거. 오케이. 동감한다. 그렇죠. 네. 저는 일단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나는 이 영화와 사랑에 빠지겠구나 예감을 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너무 이렇게 막 이러면서 좀 느끼는 게 많아가지고 특히 말씀하신 그런 영상미라던가 영상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장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너무 감동적인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다 보고 나서의 느낌은 저는 약간 블레이드 러너 2049랑 비교를 했을 때는 블레이드 러너 2049가 좀 더 인상 깊은 씬들이 많았던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받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적으로도 블레이드 러너 2049는 마지막이 조금 아쉽긴 했지만 뭔가 좀 이 미스테리가 있고 그걸 좀 풀어나가는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이 작품은 그러니까 성격상 어쩔 수 없긴 한데 이 도입부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This is only the beginning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거는 도입부이고 그 다음에 이 주인공이 어떤 영웅으로서 각성하는 아주 정석적인 그런 전개인데 심지어 소설에서의 그 많은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격가지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정치적이고 어떤 좀 미묘한 미묘한 그런 부분들을 다루는 그런 부분들 다 뺐기 때문에 그 등뼈만 골라서 보니까 너무 진짜 전형적인 클리셰 투성인 거예요. 약간 진짜로 어느 분이 막 이게 이 세계 메시아물이냐 막 이러면서 약간 내가 이 행성에 왔더니 내가 메시아?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진짜 주인공이 먼치킨이고 어떤 그 영웅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그 패턴이 너무 이제 전형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저는 소설을 보고 영화를 본 입장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간 친구는 이제 소설을 안 보고 영화를 봤기 때문에 약간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소설을 봤기 때문에 저기에 저 장면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알지만 이 친구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모르고 보면은 이건 너무 전형적인 이야기로 느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공상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너무 약간 결론이 너무 This is the only beginning은 좀 너무하지 않나. 약간 맥 빠지기도 하고 네. 그 굉장히 몰입해서 보다 보니까 2시간 40분이 그렇게 길게 안 느껴졌거든요. 그쵸, 그래서 전혀 길게 안 느껴졌죠? 왜 네. 이제 끝나지? 이런 왜 벌써 생각이 끝나? 좀 뭐야? 왜 이게 끝이야? 어,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그 뭔가 클리셰적인 부분, 전형적인 부분도 좀 약간 제 생각에는 너무 스토리가 좀 단순하다. 그쵸. 뭐 단순해졌죠. 클리셰적인 거는 잘 모르겠고 뭐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너무 단순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스토리가. 그러니까 이 작품이 정말 많은 서브컬처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사실 그 클리셰적인 부분의 그러니까 원전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긴 한데 아까 저는 그 보면서 역추적하게 되더라고요. 저거를 저기서 내가 본 그 작품에서 그걸 여기서 나왔나? 이런 예를 들어 그렇죠. 그 강철의 연금술사의 그 파란 눈이라든가 그런 게 여기서 온 건가? 싶기도 강철의 하고. 연구술사에 파란 눈이 나오나요? 그 사람들이 파란 눈 아닌가요? 이슈바린 파란 눈 아닌가요? 이슈바린 빨간 눈이죠. 빨간 눈인가요? 네. 반대로 알고 있었구나. 네. 반대로 생각했구나. 그거는 확실해요. 그 비행기 보면서 네. 스타크래프트에 저런 거 나오는데 아, 똑같이 생겼어요, 완전히. 오. 그래가지고 스타일 뭐가 똑같이 생겼죠? 그 캐리어에라는 네, 캐리어에 나오는 그 작은 애들? 네네. 걔네가 그렇게 생겼어요? 걔네 너무 작아가지고 저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요 H자 모양으로 생겼어요. H자. 그래요? 네. 그런 함선이 하나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오니소프터랑 비슷하다는 게 아니고 다른 네네, 거랑. 오니소프터 아니고, 오니소프터 아니고? 중간에 잠깐 나와요. 네. 뭐 그런 것들. 네. 그 스타크래프트의 그 미네랄이라던가 가스라던가 베스핀 가스. 네. 이런 것들이 그 원래는 그 스파이스 이 멜란지를 균에서 자원화한 거에서 좀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 얘기는 생겨난 들었어요. 개념이라고 또 합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많이 얘기해주고 계신데 이미 이 한스 짐머가 듄의 덕후다. 뭐 네. 이런 얘기는 너무 익히 많이 알려진 얘기죠. 그래서 그 2편 제작이 죄송합니다. 2편 제작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1편 제작이 끝나고 나서
자꾸 음악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그 드니 빌레브 감독한테 보냈대요. 이것 좀 들어보세요. 이걸 들으시면 아마 이 편의 영감이 자꾸 떠오를 겁니다. 막 이러면서 계속 입 벌려요 들어갑니다. 막 이런 거죠. 그래서 그랬다고 할 정도로 그다음에 또 한스 짐머가 이 내가 언젠가는 듄의 음악을 맡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데이빗 린치라는 감독이 옛날에 만든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일부러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듄의 음악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보지 않겠다. 그래서 이 듄이라고 그러니까 드니 빌레브가 이 한스 짐머한테 듄이라고 알아요? 이랬더니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콩당콩님 말씀해주신 대로 악기를 기존의 악기를 사실 이게 최소 만년 이후의 세계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지금 에이지 만년 정도라고 이제 나오는데 에이지라는 건 애프터 길드입니다. 그래서 이 BC랑 어떻게 되는지는 좀 더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이제 하는군요. 나올걸요 아마. 제가 뒷설정 같은 거 보니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만년 일단은 최소 만년 이상 지난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이 악기들이 다 살아있을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좀 우리가 악기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좀 우리한테 생소한 그런 소리를 써야 되고 그러나 만년 이후에도 인간이 남아있다면 인간의 목소리는 남아있을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목소리를 활용한 그런 음악을 좀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저는 또 조금 좋았던 거는 티모시 샬라메입니다. 얼굴이 아주 다 했어요. 네. 그 감독님이 티모시 샬라메의 그 뮤직비디오를 찍어준 그런 느낌. 계속 클로즈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 친구가 예쁘게 보일 만한 이 앵글과 조명과 이런 것들이 너무 완벽해요. 그래서 정말 보고 있으면 저 친구는 이 왕이 내 상이구나.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연출들이 좀 흐뭇했고요. 개인적으로 흐뭇했고 그다음에 연기도 잘하고요. 연기도 잘했고 저는 그 블라디미르 하코넨 공작 남작이죠. 남작 너무 무섭게 나오고 너무 임팩트 있게 나오던데요. 그렇죠. 네. 그분은 그런 이렇게 임팩트 있는 그 몸집을 이제 묘사하기 위해서 그 촬영 때마다 8시간의 분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본인이 그거를 전혀 이제 불평을 하지 않았던 게 처음에 감독이 이제 그 제안을 했을 때 그렇게 물어봤대요. 이거를 CG로 처리할 생각이냐 아니면은 진짜로 할 생각이냐 이래가지고 감독이 진짜로 이거를 할 생각이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마음에 든다라고 해가지고 수락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걸 좀 중시하는 그런 배우였기 때문에 직접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게 또 연기에도 도움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그렇게 막 해 일부러 아주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에 보면은 하코넨 남작이 막 그 사우나에 있잖아요. 증기 사우나에서 이제 다 벗고 나오는 게 나오잖아요. 그 장면으로 시작했던 이유가 이 사람의 이 육중한 몸을 이 실루엣을 제대로 관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두둥실 이렇게 떠오르고 막 이렇게 날아다닐 때 그렇죠. 너무 보면서 약간 공포 영화 같은 느낌을 그렇죠. 기괴하죠. 네. 그것도 원작에서 보면은 그 반중력 발생기 그게 이제 이 시대에는 아주 대중화된 그런 시대인데 이 사람이 너무 거구라서 200kg가 넘어가지고 이 반중력 발생기가 없으면은 걸어다닐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중력 발생기를 통해서 50kg 정도의 무게만 감당을 하면 되도록 조정을 해가지고 다닌다고 하는데 소설에서 사실 얘가 떠다닌다는 그런 묘사는 저는 못 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영화에서는 데이빗 린치 감독의 영화에서도 그렇고 이 그 드니 빌레브의 듄에서도 그렇고 이제 떠다니는 걸로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젠다이아 역을 맡은 저 배우가 젠다이아가 맡은 찬이. 젠다이아가 배우 이름이고요. 젠다이아가 맡은
이름이 뭐였죠? 찬이. 찬이? 네. 네, 찬이 젠데이아라는 배우가 저는 네.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왜냐면은 스파이더맨 영화에서 나왔거든요. 그렇죠. 네. MJ 역할 맡았잖아요. 그래서 반가웠고 그리고 또 반가웠던 배우가 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타노스. 그 저는 타노스 말고 네. 그 하코넨 공작 밑에서 일하는 바티스타? 네, 그분이 이제 가오갤에 나오잖아요. 그쵸. 가오갤에 이제 네. 거기서는 약간 그 좀 엉뚱하고 좀 약간 힘만 센 캐릭터로 나오는데 네. 여기서도 그렇게 뭐 똑똑한 캐릭터로 나오지는 않아가지고 보면서 뭔가 저는 약간 사실은 옛날 배우를 잘 모르거든요. 옛날 영화를 많이 보진 않아가지고 네. 근데 뭔가 요즘 제가 많이 본 영화에 나온 배우들이 보니까 좀 많이 반가웠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네. 저는 이제 오스카 아이작이 맡은 레토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음, 그 아버지의 그 공작의 그 멋있음, 그 중후함, 어떤 뭐랄까 중년의 멋있음을 정말 한껏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뒤에 가운데 네, 있는 분이 던컨이죠. 던컨 네, 아이다호. 네, 제이슨 모모아 아쿠아맨 아, 네, 였고 요 뒤에 분이 누구죠? 요 분이 이분 스틸가. 스틸가 네, 스틸가 맞네 스틸가입니다. 네, 스틸가. 프레맨. 그래서 이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이따가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그래서 배우의 카리스마와 연기가 매우 좋았다. 좋았는데 저는 생각보다 소설에서 생각했던 것만큼의 카리스마가 느껴지지 않았던 게 조금 아쉬웠다. 누구예요? 레토. 예를 들면 카인즈. 카인즈. 카인즈 박사가 소설에서는 좀 더 좀 비중 있고 좀 카리스마 있는 역할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쉬웠고 소설에선 남성이죠. 네 남성이기도 하고 근데 좀 이렇게 사실 숨겨진 얘기가 많은 캐릭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비중이 많이 줄긴 했어요. 네. 카인즈 박사 같은 거. 네 네. 어쨌든 그리고 그 소설에서 네. 소설 얘기를 뭐 해도 되나요? 소설 얘기를 이따가 할 거예요. 이따가 할 거라서 그러니까 그 네. 많이 분량이 많이 줄어든 캐릭터가 좀 있더라고요. 그 투피르 같은 투피르도 그렇고, 네. 네. 그다음에 그 맨날 노래하고 다니는 건이 할렉? 네, 건이 할렉이 나오던가요? 건이 기억이 안 나네. 할렉이 나오는데 이 타노스 배우가 했어요. 네. 네. 근데 그 음유시인이라는 설정인데 노래를 안 하죠. 그래서 맨날 그 인용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것도 그렇게 많이 안 네, 나온 많이 것 안 나왔던 것 같고.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더 이따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영화의 줄거리를 간단히 다 보셨겠지만 간단히 얘기를 하면요. 제가 이렇게 나눠봤어요. 한 5개? 5개의 장면으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좀 뿌듯했어요. 이 3시간짜리 영화를 내가 이렇게 간단하게 줄이다니 라고 하면서 처음에 일단은 베네 게세리트 데모의 방문 그 다음에 그 곰 잡아 시험을 하죠. 그래서 그 어떤 그 진실의 입 같은 그런 기계 안에 손을 넣고 이 폴이 고통을 얼마나 견디는가,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도망가는가, 아니면 이거를 이 인간의 어떤 의식적인 부분으로 억누를 수 있는가, 얘가 동물인가 사람인가 이런 거를 판단하는 그런 시험인데 요게 나오고 그 다음에 너는 퀴사츠 헤더락에 대한 그런 개념도 조금 설명이 되죠. 그래서 요게 나오는 장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트레이데스가 황제의 명을 받아서 칼라단에서 아라키스 우리의 그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 듀운이라는 그런 행성으로 포장이사를 합니다. 네, 그 실제로 그 뭐 책에 보면은 포장이사라는 게 더 나오는 게 막 제시카가 막 짐 풀고 막 이런 것도 장면도 나오잖아요. 네. 짐을 풀었는데 뭐 그 아이 안에 막 그 안 깨지게 막 종이로 막 이렇게 뭐 사이사이를 뭐 채우고 막 이런 것도 나와가지고 이 시대에도 포장이사를 하는 건 요 도장 찍는 장면이 소설에는 없었죠. 네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촌농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네네. 봉인의 밀랍 봉인 인장 반지 찍는 거. 인장 반지로 찍는 것가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그 좀 메인 캐릭터들이 나오죠. 거니 할렉과 투피르 하와트
그다음에 아버지의 레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칼라단에서 그 명을 받던 장면이었고 이게 그 아라키스에 도착해가지고 딱 이렇게 내리는 장면인데 이 장면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 정말 여기는 황량하고 모래바람이 많이 불고 바람이 정말 많이 부는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네. 또 제가 약간 헷갈리는 게 네. 이 도장 찍는 그 장면에서 네. 그러니까 그 아라키스를 이제 황제가 이제 너가 여기 가서 여기를 통치해라 이거 하는 장면에서 네. 옆에 있던 인물이 데모죠. 그 얼굴 이렇게 가리고 그랬던 있고.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번 보다 보니까 이게 그 가물가물해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도중에 약간 앞장면을 아 그게 그건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다 보니까 다시 보지를 못해가지고 네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네, 저도 다시 보지는 못했는데 근데 이제 하이라이트 뭐 이런 거 보니까 대충 아 저 장면이 저 장면이었지 이러면서 조금 기억은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라키스에서 이 레토 공작이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사실 그 레토 공작이 이 아라키스에 가기 전에 원래는 하코넨이라는 가문이 이 아라키스를 다스렸는데 하코넨은 그 아트레이디스 가문의 그 사촌. 뭐지 천적 뭐라고 할까요? 그 숙적? 네, 숙적. 숙적 가문입니다. 서로 매우 미워하고요. 하코넨 사실 약간 그게 좀 입체적이지가 못한 게 하코넨은 정말 나쁜 애들이고요. 아트레이디스는 착한 애들이에요. 그게 너무 명확해가지고 영화에서는 보면은 생김새도 그렇잖아요. 생김새도 하코넨은 다 대머리 머머리에다가 아이 대머리 왜 혐오하세요? 아니, 어쨌든 좀 못생겼잖아요. 네네. 네, 그 다음에 아트리스는 다 잘났고 이쁘고 그다음에 단정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착하고 뭐 충성을 이제 인정으로 얻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코넨이 이 아라키스를 지배하면서 여기에서만 나는 스파이스라는 아주 비싼 이 작물을 독점을 해가지고 많은 부를 쌓았다가 이 80년 동안 지배를 했다가 황제의 명이 내려져가지고 이 아트레이디스가 이 아라키스로 이주를 하고 이제 하코넨은 물러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뒤에 나오겠지만 황제의 계략이었어요. 네, 황제가 시기가 있어가지고 이 아트레이디스 가문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얘를 견제를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하코넨이랑 손을 잡고 얘를 이제 함정에 끌어들인 거죠. 근데 이 아트레이디스는 레토 공작은 그게 함정인 줄 알면서도 갑니다. 왜냐하면 그 이 스파이스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윤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면서 이 이윤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네. 뭐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뭐 말씀하세요. 그 황제 계략이라는 부분이 소설에서도 똑같은 건가요? 황제 계략인 건가요? 어쨌든 사다오카가 나오잖아요. 사다오카는 황제의 군대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황제가 승인하지 않으면 사다오카가 거기에 갈 수가 없죠. 근데 소설에서 보면은 뭐 황제가 그쵸, 레토 공작이 죽었다고 화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안타까워하죠. 그러니까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나 보죠. 네, 얘네를 이 가문을 밟아 주기는 해야 되는데 뭐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을 수도 있죠. 네. 어쨌든 그래서 뭐 책에 보면 그것도 나오잖아요. 하코넨도 사실 레토를 되게 좀 불쌍하게 여기면서 약간 그런 장면도 나오고 어쨌든 그래서 그리고 네. 그 영화에는 황제가 안 나오죠? 네, 안 나옵니다. 그리고 안 나오는 인물이 꽤 있습니다. 이따가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레토 공작이 우리가 아라키스에서 기반을 다지려면 이 원주민 프레멘과 우리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사막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가지고 스파이스를 채취하는 장면을 직접 시찰을 합니다. 시찰을 하다가 이 위기에 빠진 이 스파이스 채굴자들을 직접 위험을 감수하고 구해내죠. 그래서 이때 이 스파이스 그러니까 돈보다는 인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 장면을 보고 아까 말씀드린 그 카인즈라는 박사가 이 레토 공작을 좋아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소설에는 나오는데 영화에는 그렇게 뚜렷하게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카인즈는 제국의 행성학자이고 변화의 판관이라고 하는데, 변화의 판관이라는 건 뭐냐면 그 가문과 가문 간에, 일단 이 세계가 이제 그 제국이라는 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다스리고 가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문들이 서로 싸우면 사실 황제가 이 권력을 통치하기가 훨씬 용이하죠. 그래서 뭐 이 분쟁을 일부러 조장을 하기도 하고, 뭐 너무 심하게 격화되는 것 같으면 좀 캄다운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하고 있는데, 이때 이 가문 간의 분쟁을 좀 지켜보는 사람이 변화의 판관이라는 그 직책입니다. 그래서 황제 직속의 그런 관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카인즈가 처음에는 나는 중립이다. 뭐 하코넨과 요 아트레이데스 사이에서 뭐 어느 편을 둘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레토 공작의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인성을 보고 좀 강화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해버렸어. 반해버린 거죠.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좀 순조롭게 또 사막의 힘을 얻고 프레멘 동료도 얻고 뭐 이렇게 하는 줄 알았지만, 결국은 이 하코넨이 아라키스를 침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레토 쪽에 배신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너무 쉽게 무너졌는데요. 유에라는 그 주치죠. 주치가 배신을 했고 레토 공작도 죽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와중에 그 어머니와 아들, 그 폴과 주인공 폴과 그 폴의 어머니 베네 게세리트인 제시카는 도망을 치게 되고요. 사막으로 도망을 쳐서 카인즈의 아지트로 가는데, 여기서 또 이제 뭐 적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덩컨 아이다호가 뭐 이렇게 무쌍을 벌이다가 죽게 되고, 폴과 제시카는 사막에서 이렇게 그쵸, 모래 폭풍을 좀 이렇게 만나가지고 여기서 또 벗어나고, 그 다음에 프레멘들을 만나고, 또 샤이훌루드라는 이 거대한 모래벌레도 만나고, 결국은 이 프레멘들에게 받아들여지는 뭐 이런 스토리입니다. 네. 잘 요약을 했나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략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생략한 부분이 되게 많지만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생략을 많이 하면서 소개를 했고요. 이 뒤에 저희가 좀 더 좀 하나하나 짚을 거니까요. 그 뒤를 좀 기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스 짐머가 듄 덕후였다. 이 드니 빌레브 감독도 듄을 정말 좋아하는 그런 감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는 3부작으로 꼭 만들어야 된다 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의 영화로는 절대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원래는 1, 2, 3부작을 동시에 만들려고 했는데, 그러려면 돈이 훨씬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 워너브라더스 측에서는 그렇게 도박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1편만 만들어 보자. 그리고 대중의 반응을 보자. 라고 해가지고 1편만 만들어서 공개가 됐고요. 2편이 지금 제작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응이 좋아가지고 2편이 확정이 됐고 2023년에 개봉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돈 땡겼다. 네. 2편은 만들자. 네. 네. 그래서 이 CGV에서 CGV 맞을 거예요. CGV에서 올린 이 영상을 보면은 드니 빌레브 감독님이 직접 만관부라고 만관부 네 하시는 아주 귀여운 장면이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데이비드 린치의 듄, 제가 아까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듄은 일단 프랭크 허버트의 소설 듄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아주 명작으로 일컬어지는 작품이고 수많은 이 서브컬처에 또 영향을 준 작품이기도 하고요. 1965년도에 나온 작품입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제 애인이 이제 00년생인데 네. 제 애인이 고등학생 때 듄을 파는 친구들이 있었대요. 아 진짜요? 네. 오, 신기하네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조금 인지도가 떨어지는데 네. 이제 서양 쪽에서 뭐라고 할까요? 그 네. 약간 영어권 쪽에서는 이 듄이 약간 바이블 같은 느낌이라고 합니다. 좀 필수 교양, 필수 소양, 약간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SF를 좋아하지 않아도?
모르겠어요. SF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이블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사람들도 어느 정도 뭐 예를 들면 반지의 제왕 나치? 그렇게 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많이 팔리기도 하고 유명하기도 한 그런 작품이고 그래서 어렸을 때 보통 청소년 때 그걸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청소년 때, 영어권에서. 네, 청소년 때 많이 읽고 좀 감화를 받는 그런 책이고 그래서 정말로 그 영상화 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 좀, 아주 좀 괴짜이기도 하고 천재라고도 불리는 조도로프스키라는 감독이 있는데 이분이 듄을 영화화하려고 1974년에 시도를 하셨어요. 이때 정말로 그 꿈이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음악을 핑크 플로이드가 맡게 한다. 또 뭐 그 이 디자인을 그 기거가 만든다. 뭐 등등등 아주 이제 스타급 이제 호화진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듀운 자체는 뭐 13시간인가? 뭐 하여튼 엄청난 그 긴 영상 만든다. 이렇게 아주 인터미션이 뭐 네, 몇 개 있어야 될지. 큰 꿈을 가졌는데 결국 엎어졌습니다. 네. 너무 큰 꿈이었는지. 그래서 이 듄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만든 다큐멘터리가 있을 정도예요. 그 다큐멘터리가 아주 명작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거길 보시면은 뭐 그런 컨셉 아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쓰이지 못한 컨셉 아트들이 결국 그 뭐지 에일리언 시리즈에 영향을 줬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참 비혼의 작품이기도 하고 또 영향을 알게 모르게 많이 준 작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데이빗 린치 듄인데 이거는 데이빗 린치가 자기 작품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 작품이에요. 왜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편집권을 못 가졌대요. 잘. 그래가지고 나의 작품은 내 작품이 이러지 않아.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거까지 영화사하고 뭔가 갈등이 그랬었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편집이 요즘도 많이 있는 일이. 예, 편집 그 버전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최근에 나온 거는 팬이 편집을 한 게 있거든요. 팬이 막 비하인드 영상이랑 이런 걸 이제 짜집기 다,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삭제 영상 같은 걸 짜집기 해가지고 가장 흐름이 원활하고 또 이제 봤을 때 좀 작품성이 있도록 하고 뭐 약간 특수 효과 뭐 이런 것도 좀 만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유튜브에서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3시간짜리인데요. 네. 그래서 약간 그 저스티스 리그 같은 느낌이네요. 좀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나름대로 잘 만들었어요. 84년도에 만들었으니까 지금 보기엔 좀 촌스럽긴 한데 그래도 나름 잘 만들었지만 이 작품은 오히려 지금 듀운에 비해서 더 많은 내용을 다뤄요. 더 뒤에까지 다뤄요. 한 편이 네. 모든 내용을 다 넣은 건가요? 듀네? 모든 내용까지는 아니고요. 1권을 다 다룬 거죠. 네, 1권을 다 다루고 그러니까 요즘 새로 나온 그러니까 영어권의 그 1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통합본의 1권. 네. 통합본의 1권. 네. 그래서 신장판의 1권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드니 빌레브 감독의 작품은 그 1권의 절반쯤까지 이제 지금 영화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몇 권까지 있죠? 6권까지 있죠. 네. 근데 영화 3편 안에 일단 2권이나 3권 그쯤까지 다루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3편 안에? 네. 3편 안에. 이 6권도 사실 완결이 아니라고 하면서요. 네, 7권도 이제 나올 생각이었는데 이제 작가가 돌아가셔 버렸죠. 그쵸. 네. 그래서 뒤에 이제 그 작가의 노트를 보고 아들이 이어서 쓴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되게 망작이라 가지고 팬들이 인정을 안 한다고 하고요. 지금 콘텐츠 애드미님이 뭐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고 또 그래서 데이비 린치 듄도 이따가 조금 보여드릴 거예요. 좀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그 아이맥스로 많이 찍었다라는 게 또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 영화. 그래서 저는 아이맥스로 봤습니다. 약간 승자 느낌이네요. 패자. 승자 패자. 힘으로. 저는 울산까지 가서 보고 왔습니다. 저는 시기를 놓쳤고 전 대전에서 봤는데 대전에서 그 아이맥스로 보지 못하고. 대전에도 아이맥스 있나요? 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대전까지 가셨으면 아이맥스로 봤으면 좋았을 걸.
너무 늦어가지고 음. 아이맥스로 안 하더라고요. 네. 이터널스. 그 뭐 재개봉한다면서요. 네, 아이맥스로 재개봉이 뭐 확정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이터널스가 아이맥스에서 하고 있을 거고요. 네. 좀 이따가 듄이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이맥스로 보시는 거 진짜 강추. 네. 물론 제가 영화관에서 일반 영화관에서 보질 않아가지고 비교까지는 안 되는데 저는 뭐 일반 영화관에서 봤는데 그렇게 뭐 크게 나쁜 부분은 못 느꼈어요. 네. 근데 또 이제 아름다운 영상을 크게 볼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많이 잘리긴 하더라고요. 그 비교 영상 보니까 뭐 그 우주선 장면, 우주선 나오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우주선 윗부분이 거의 다 날아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음악, 아이맥스로 보는 게 네, 좋다. 음악도 사실 아이맥스로 가면은 조금 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더 압도되는 그런 음악을 들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좀 막귀라 가지고 그렇게 실감은 안 났는데,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영상미를 조금 얘기를 하자면 이게 이제 그 아트북입니다. 듄 아트북인데 아트 앤 소울 오브 듄이라고 해가지고 타냐 라프앙트라는 분이 집필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 영화의 제작자이면서 드니 빌레브의 그 아내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분도 상당히 이제 재능이 있으신 분이고 그 여기 보면은 이 벽에 그려져 있던 그 그림이죠 이게. 그 샤이울루드 그 샌드웜 모래벌레를 표현한 그 벽화인데 이것도 참 아름다웠어요 이것도. 네, 되게 그 이 세계관 안에 이 모래벌레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벽화이기도 하고 벽화 자체도 되게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좀 거대한 우주선 같은 게 좀 많이 나오는데 이 우주선이 거대하다는 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이 디자인이 우리가 평소에 좀 우주선 하면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 무정물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오벨리스크 뭐. 그렇죠. 더 약간 경외감이 느껴진달까?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좀 진짜 약간 현대 건축 이런 걸 보는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이런 이 아름다운 자연 풍광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런 거대한 이런 네, 우주선 그다음에 뭐 또 이건 이제 데모가 타고 온 그 우주선이었죠. 네, 우주선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아라키스 처음 내릴 때 제시카가 입고 있던 옷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베일과 이런 것들이 이것도 되게 좀 이국적이고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영상미들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고 나중에 되게 돌려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그런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강력 스포를 시작을 하도록 하죠. 스포를 하면서 본격적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라고 하기에는 벌써 30분이 지났네요. 네. 자, 영화에는 안 나오는 알고 보면 재미있는 소설의 설정들을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그 이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티모시 샬라메가 맡은 이 폴 아트레이데스는 퀴사츠 헤더락이 되는 것 같죠? 네. 그렇죠. 네. 퀴사츠 헤더락이 어떤 존재죠? 모든 이의 뭐 과거와 미래를 볼 수 있는 인물인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영화 보면서 이해하기로는. 그쵸. 이게 소설에서도 사실 그렇게 막 정확하게 나오진 않고 예를 들면 뭐 길을 단축하는 것 또는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할 수 있는 자 뭐 이런 정도로 설명이 되는데 어쨌든 초인이에요. 약간 그 인간을 뛰어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예지 능력이라던가 또 과거와 미래를 볼 수 있고 그래서 길을 단축한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공간을 접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시대는 사실 성간 여행이 가능한 시대거든요. 성간 여행이 근데 가능하려면 예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세한 설정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이게 어떤 계산이 필요하대요. 그 확률적인
그 어떤 그 블랙홀 비슷한 걸 이제 통과를 할 때 확률적으로 얘가 어떤 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그 슈퍼컴퓨터의 계산이 필요하고, 근데 이 세계는 모종의 이유로 기계를 다 부순 세계죠. 네, 부서뜨린 세계이기 때문에 버틀레리안 지하드라고 해가지고 그 버틀러라는 사람이 일으킨 그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뭘 했냐면 그 기계들을 다 때려 부셔요.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AI들, 사이보그들 이런 애들을 다 때려 부시고 그 이후에 인간의 정신을 모방한 기계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그 경전의 교리로서 채택이 될 정도로 오렌지 사람들이, 가톨릭. 그쵸, 사람들이 이 기계를 증오하고 그 대신에 그 인간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예지 능력이 왜 필요하냐면 이 길을 찾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없는데 성간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예지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가지고 인간 컴퓨터 같은 존재가 이 항로를 예측을 해야 제대로 성간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퀴사츠 헤드락은 그런 능력이 좀 극대화된 그런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또 퀴사츠 헤드락이라는 존재는 이 베네게세리트라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이 집단이 인공적으로 교배를 해가지고 만들어내고자 하는 메시아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런 인간이면서 신적인 존재가 있어야만 이 우주가 통합되고 뭔가 좀 또 이제 인간이 살기가 평화로워진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 베네게세리트라는 집단은. 그래서 정말 좀 비인간적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생학적으로 이 가문과 이 가문을 결합시키고 그 메이팅 뭐라고 그 교배 목록 뭐 이 메이팅 리스트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인간을 그 어떤 가축 교배시키듯이 교배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베네게세리트는 다 여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베네게세리트가 저 남자를 꼬셔가지고 애를 낳고 이 애가 또 커가지고 저 가문에서 또 애를 낳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이 키사츠 헤더렉을 만들어 그러니까 내려고 합니다. 근데 퀴사츠 헤더락을 원래 만들려는 건 아니었고 별로 그러니까 만드는 걸 그렇게 달가워. 네. 네, 들리나요? 지금은 들리시겠죠? 어디까지 어디까지 들리셨어요? 어디까지 했었죠? Where were we? 나중에 팟캐스트에 올릴 때 이거는 편집을 해야겠다. 그쵸? 네. 그 퀴사츠 헤더락이 원래는 계획된 게 아니었다. 네. 퀴사츠 헤더락이 그 원래는 그러니까 제시카가 아들을 낳는 게 아니라 딸을 낳고 그 딸이 이제 우리 귀여운 로타, 네, 하코넨과 하코넨 공작의 남작의 그 사촌인가? 네, 사촌, 조카. 네. 조카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원래는 퀴사츠 헤더락이 될 터였는데 네. 제시카가 그 계획을 이제 틀어버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거죠. 제시카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마도 퀴사츠 헤더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좀 뭔가 예감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자신의 남편이었던 레토 공작을 네. 너무 사랑해가지고 네. 내가 너한테 진짜 대단한 아들을 낳아줄게 가지고 이제
포를 낳았다.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제 레토가 아들을 원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아들을 성별로 원하니까. 낳아주고 싶다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소설에서 네. 나를 왜 그렇게 낳았어요라고 하니까 제시카가 나는 너를 뭐 그러니까 모든 부모의 약간 뭐 그 목표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좋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거라서 너를 낳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뭐 약간 좋은 아이를 남편에게 그 자체 해달라고 엄청 대단한 존재니까 뭐 낳아주고 싶어서 낳았다. 그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그거는 이제 네. 추측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왜 이제 여기다가 하코넨의 피를 섞으려고 했냐면 베네게세리트가 약간 브레이크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네게세리트가 이 퀴사테더락이 너무 폭주를 하거나 예를 들면 너무 이제 통제 불가능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이 베네게세리트가 좀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있도록 그 하코넨의 그 비열한 피 있잖아요. 비열함을 섞으려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아트레이디스 지금은 들리시죠? 정 안 되면은 건전지를 갈아 끼면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비열함의 피를 섞으려고 했다. 그래서 이 퀴사체 헤더락을 통제 베네게시리트가 좀 통제하고 약간 절제할 수 있게 폭주하지 않도록. 왜냐면은 이 레토 공작 아트레이드 가문의 피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했는데 너무 제가 의문을 가진 거는 네. 요 제시카가 스포일러 때문이라면은 이미 하코넨의 피가 섞인 게 아닌가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제시카는 이미 스포일러인데 네. 그럼 이미 폴은 스포일러 아니냐? 네. 네. 네, 스포일러의 스포일러 아니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소설에서는 이 아트레이드 가문이랑 네. 저기 하코넨 가문이랑 너무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거를 뭐 좀 중재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봤던 것 같은데. 그런 목적도 있었겠죠. 네.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베네게세리트 나옵니다. 베네게세리트 제시카가 이제 베네게세리트인데 베네게세리트는 체술이 아주 뛰어나요. 일단은 체술이 심장 박동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체술입니다. 그래서 막 근육을 하나하나 막 조정을 할 수가 있고 이 그 심장 박동 조종하는 거는 실제로 된다 그러던데요. 아 진짜요? 네. 실제로 이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심장 박동을 그 자신의 의지대로 느리게 하거나 높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네. 근데 약간 예를 들면 다이빙 하시는 분들 보면은 조금 1분에 막 몇 번 그렇죠. 이렇게 뛴다든가. 그렇죠. 그래서
약간 닌자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체술이 아주 능하고 임신을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죠. 아주 편리한 그런 능력인 것 같은데 임신을 자기가 원할 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별도 정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그런 아주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보이스라는 능력이 있어요. 상대를 아주 특정한 어조, 특정한 피치로 잘 얘기를 하면은 상대방이 그 내 말을 그대로 따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거짓말을 상대방이 하는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워낙에 예민하고 그 어떤 그 징조를 잘 포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뭐 어떤 심리 상태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막 간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관찰력을 이제 네. 맥스로 찍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1965년도니까 사실 조금 이제 약간 가치관이 좀 고립타분하기도 해서 이 베네게세리트라는 이 존재가 약간 이제 여성에 대한 조금 편협한 그런 그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그런 집단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좀 미신적이잖아요. 약간 그 신비롭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베네게세리트의 대척점에 있는 게 우주조합이잖아요. 우주조합은 네, 우주조합이거든요. 근데 우주조합은 순수 수학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멘타트가 네, 우주조합에서 그래서 기르는 거죠. 얘네들이 우주조합이 이제 이성을 강조한다면 이 베네게세리트는 약간 미신, 좀 신비, 약간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집단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정치 아닌가요? 정치라고 하지 않나요? 그렇죠. 정치 뭐 첩보 정치인의 미신하고 좀 다른 거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요. 어쨌든 뭐 약간 근데 저는 이제 말씀하면서 좀 동감이 된 게 뭐냐면은 소설에서 이 제시카가 굉장히 좀 약간 주체적이지 못한 인물로 좀 많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영화에 특히 비교하면. 저는 이 영화가 마음에 들었던 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 제시카가 굉장히 좀 주체적이고 좀 적극적인 인물로 많이 그려지고 그리고 제시카와 레토 공작의 관계도 보면은 이 소설보다 뭐 번역이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소설 같은 경우에는 공장님 이렇게 굉장히 약간 아부하는 느낌으로 대사가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소설의 영화에서는 좀 더 1대1 관계처럼 그려지고 그 제일 눈에 띄는 장면이 뭐였냐면은 그 시녀장을 이제 뽑잖아요. 이름이 뭐였더라? 메입스. 네, 메입스. 그 소설에서는 아트레이드 공작이 이제 메입스를 뽑아가지고 이제 제시카한테 알려주죠, 그냥. 아, 그렇죠. 네. 메입스가 이제 시녀장인데 뭐 알려주죠, 이렇게. 근데 영화에서는 이 제시카가 직접 뽑죠. 시녀장이 이게 쭉 서 있는데 그렇죠. 이름을 딱 듣고는 그래 너다 이렇게 뽑죠. 그런 장면들 보면은 영화가 훨씬 제시카가 이제 주체적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그래요. 그 전투하는 씬 그 비행기 오니소프터 안에서 이제 폴하고 제시카가 이제 잡혔을 때 거기서 이제 싸움을 벌이잖아요. 거기서도 제시카가 훨씬 더 좀 적극적으로 이제 전투하는 그런 목소리를 이용해서 전투하는 장면이 나왔고 그래서 영화에서 좀 좋은 점도 있고 좀 아쉬운 점도 있는데 좋은 점 중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제시카라는 캐릭터가 훨씬 더 좀 멋있게 그려졌다. 저는 더 멋있었으면 좋겠다. 아, 그래요? 네, 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저는 근데 소설을 읽었을 때도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게 좀 느껴져가지고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저는 좀 더 존재감이 좀 더 두드러졌으면 어땠을까, 좀 더 대단한 사람처럼 그려졌으면 어땠을까. 저는 영화를 보고 소설을 보니까 너무 영화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그 이제 여성에 대해서 보통 생각하는 게 신비롭다, 근데 무섭다, 뭐 이런 거, 알지 못하니까 무섭다, 약간 그런 건데 이제 베네게세리트가 그런 죄송합니다. 네, 이제 네, 그 제가 이제 11시 반이면 잘 시간이다라는 알람을 맞춰놔가지고 엄격하시군요. 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정치에 관여한다는 얘기도 있었죠. 얘네들이 정말
뒤에서 조정하는 마쿠예요. 그러니까 약간 킹메이커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전면에 드러내진 않지만 뒤에서 막 이렇게 정치를 막 쥐락펴락하는 그런 집단이고, 그래서 첩보 기술을 막 배워요. 이 베네게스리트로서 키워질 때 첩보 기술도 배우고, 네, 보호 선교단이라는 이 집단이 좀 흥미로운데, 몇백 년 전부터 미신과 신앙을 이렇게 막 퍼뜨려 놓는 거야, 행성에. 나중에 이 행성에 어떤 베네게세리트나 또는 메시아가 왔을 때 유리하도록.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진짜로 오면은 엄청 떡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신앙을 막 퍼뜨리는 거죠. 사실 이 메시아 신앙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구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 현재에도 많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예수가 재림할 것이다. 뭐 요한계시록 뭐 이런 거, 또는 뭐 그 불교에서도 미륵 신앙 뭐 이런 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를 들면 외계인이 미리 심어놓은 곳이라면 이런 거죠. 네. 그러면은 만약에 정말로 이 미륵 같은 사람이 왔을 때, 또는 이제 예수 같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막 이렇게 떠받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보호 선교단의 활동이 좀 재밌었습니다. 그 아즈텍 신화에도 있었죠. 그 아, 케찰코아틀인가? 네. 네, 케찰코아틀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네. 스페인에서 이제 거기를 침략했을 때 너무 이제 신의 모습과 닮아 있어가지고 그들이 이제 진짜 신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막 떠받들었는데 네. 그거로 인해서 망했죠. 이미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챘을 때 이미 이제 늦었군요. 네, 늦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죠. 네. 네. 그 다음에 그 레토 공작 나옵니다. 레토 공작은 뭐 아트레이디스 가문이 이제 그리스 신화의 아트레우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트레우스의 후손인 그 아트레이드에서 이제 비롯된 그런 그런 가문 이름인 것 같은데, 충성으로 충성을 얻는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좀 이렇게 약간 인본주의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좀 신의가 있고 좀 부활을 정말로 이 마음을 좀 얻는 방식으로 충성을 얻는 그런 곳입니다. 이 하코넨과는 아주 비교가 되는 그런 가문이고요. 원래는 이제 칼라단이 자기 영지.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는 가문들이 하나의 행성을 영지로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레토는 일부러 제시카랑 결혼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영화만 본 분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왜 제시카가 부인이 아니야? 이러면서. 네. 제시카는 지금 첩이고요. 왜 첩의 신분으로 남아있냐면, 이 레토가 미혼의 상태로 있으면은 다른 가문들이 이 사람이랑 결혼으로 동맹을 맺을 수 있겠구나 라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일부러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설에서는 좀 더 많이 나오는데 영화에서는 너무 한 번 그냥 스쳐 지나가는 대사기 때문에 좀 캐치를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황실의 친척 이라는 뭐 설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린 전투라는 아주 큰 전투가 있었는데 옛날에 거기서 이제 그 이긴 가문이 코리노 가문이고, 그 코리노 가문이 지금의 황제의 가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코린 전투에서 아트레이데스가 하코넨을 추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둘이가 좀 철천지 원수가 되었죠. 그래서 책을 보면은 뭐 영화도 그렇긴 한데 영화에는 그래도 네토가 잠을 자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책에서는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고 며칠을 못 자고 계속 이제 그 아라키스에 정착해가지고 막 일이 막 쏟아질 거잖아요. 이거를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그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잠을 계속 못 자고 피로회복제 그냥 바카스 같은 걸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책에서는 훨씬 좀 뭐랄까 절절하게 나와가지고 좀 그게 되게 안타까웠는데, 이 포스터처럼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스터에 이 레토가 엄청 피곤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그리고 네. 또 소설에서는 이 사람의 좀 냉철함? 네. 이런 게 뭐 많이 부각이 되는데 이 사람이 그렇죠. 소설에서는 이 사람이 좀 이기적이기도 하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시카한테 좀 매몰차게 대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네네네. 예, 예. 네. 그리고 근데 네. 그 영화에서는 그냥 좀 따뜻한 아버지의 그렇죠. 면이 좀 많이 사실 보였던 그 느낌. 아라키스를 지배할 때도 네. 있어서도 그냥 마냥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이 다 수단과 방법을 좀 계산을 하고 이 정도는 이렇게 해도 된다. 음. 이런 것들을 딱딱 이렇게 정하는 사람이고 음. 그래서 예를 들면 프레맨에 대해서도 뭐 마냥 이 원주민들한테 온정적으로 뭔가 베풀어야 된다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우리의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동맹을 맺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 사람이죠. 철저히 이제 이 가문의 그 이익을 위해서 판단을 하시는. 네. 꽁상콩님이 이제 파일럿 시절 때가 좋으셨을 거라고. 아, 꽁이 파일럿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네. 네, 할아버지가? 이 레토 공작의 아버지가 이제 네. 돌아가셔가지고 아, 네, 그렇죠. 강제로 이제 떠맡게 되잖아요. 네. 아, 그런 장면이 정말 나오죠. 뭐 멋있긴 한데 안타까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음. 결국 죽기도 하고요. 네. 그 이거는 뭐 상관없는 얘기긴 한데 네. 그 레토 공작이 이제 죽을 때 아, 네. 이것도 스포일러인가요? 영화를 다 아마 영화 보셨겠죠? 내용은 다 네,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자기 이빨에 있는 그 독가스 이렇게 유해가 심어놓은 네, 가짜 이빨을 이제 깨물어가지고 깨물어서 후회가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 타지리라는 네? 타지리 아니, 타지리라는 그 네. 레슬러가 있어요. 어. 그 레슬러에 관한 밈이 있거든요. 그 아. 레슬러가 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 입에다가 그 독액을 이렇게 머금고 있다가 푹 하는 거예요? 네, 푸 해가지고 어. 상대의 눈을 이제 못 쓰게 만든 다음에 막 이렇게 패는 네. 그런 레슬러인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아이고. 영화를 보면서 이제 그 장면에서 좀 약간 우참을 했습니다. 아. 근데 그거 데이비드 린치 버전 보잖아요? 네. 훨씬 웃겨요. 그래요. 네, 그 웃을 수밖에 없는 장면. 아, 우리의 그 멋있는 레토가 죽는데 그렇게 죽다니. 그날 또 이 드니 빌레브 버전에서는 이 얘를 벗겨놓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하코넨이 이 레토 철천지 원수인 레토를 드디어 잡았고 얘를 가능한 이제 수치스럽게 얘를 죽이고 싶어가지고 벗긴 걸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예수의 약간 오마주 같은 그런 느낌? 순환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딱 다 벗겼는데 공교롭게도 이 탁자가 이 중요 부위를 가리는 식으로 이제 앵글이 잡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웃겼어요. 그래요? 저건 조금 약간 왜 애니메이션에서 뭉게 하는 것처럼 약간 저런 연출은 조금 웃긴데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전 그 장면이 네. 네, 좋은 것도 있었는데 그 소설에서는 진짜 약간 하코넨 남작이 네. 맥 빠지게 그냥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그냥 나가다가 그냥 문 닫고 나가가지고 그냥 아무런 타격도 없는 별시르로 나가죠. 별시르로 이제 숨죠. 아무런 타격도 없지 진짜 무슨 그냥 무가치하게 희생된 그런 느낌으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영화에서는 그 하코넨 남작이 저기 천장에 매달려가지고 살잖아요. 네. 그 장면이 좀 더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쵸. 임팩트가 있었죠. 네. 조금 웃기긴 하지만 그것도. 아니요, 저는 약간 무섭던데. 와, 진짜요? 저러고 살았어 이런 충격. 야, 진짜 징하다 이런 느낌 들어가지고. 저는 약간 저렇게 해서라도 좀 약간 멋없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긴 오히려 했는데 캐릭터에 더 맞지 않나요? 진짜 비굴하고 좀 진짜 근데 그렇게 좀 해서라도. 카리스마가 있게 나오잖아요. 계속. 네.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약간 좀 가벼운 느낌이 들긴 해서. 네. 어쨌든 그 다음에는 이제 제이슨 모모아가 맡은 제이슨 모모아는 왕좌의 게임에서 칼 드로고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 또 아쿠아맨으로도 유명하신 분이고. 네. 그래서 이분이 맡은 덩컨 아이다호는 뭐 그냥 대놓고 멋있는 캐릭터입니다. 네. 무술의 뭐 신. 네, 네. 기나즈마? 무력 맥스. 그쵸. 무력 맥스 찍은 사람. 네. 그래서 얘가 약간 얘가 죽잖아요. 네. 이거는 또 소설의 스포일러인데 뒤에 얘기를 해드려도 될까요?
네, 하세요. 그 죽잖아요. 네. 죽는데 나중에 복제 인간으로 살아난대요. 그래서 아, 여러 번 이제 등장을 한대요. 왜냐하면 이 오, 친구가 워낙에 인기가 좋았던 거예요. 죽이긴 아, 죽였는데. 그래서 아, 잠깐 뒤에서 살려냈습니다. 복제 인간으로 막 살려내는데, 음, 근데 그게 막 그렇게 좀 맥락 없이 살려내는 건 아니고, 이제 사실 얘는 그런 느낌이죠. 약간 그 약간 시간을 계속,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흐르는데 거기서 이제 계속 등장을 하니까 좀 예전에는 그 옛날에는 되게 강했던 사람이지만 그 더 아, 먼 미래에서는 그렇게 강하지 않은 그런 좀 디버퍼가 되기도 아, 하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수염을 미셔가지고 그 음, 콩땅콩님이 이제 아쿠아맨에서는 수염이 엄청 이제 독수룩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수염을 미셔가지고 약간 캐릭터가 달라졌다고 하시네요. 네, 그 맞습니다. 보니까 지금 아트레이드 가문에는 뭐 무력 맥스 찍은 사람 있고, 그다음에 관찰력 맥스 찍은 사람 있고, 그렇죠. 엄청난 가문이었네요. 네. 이 사람도 무력 맥스 느낌 아닌가요? 무력 맥스랑 이제 네. 근데 이 소설이랑 굉장히 캐릭터가 좀 그쵸. 네, 건이가 잘 안 살아나가지고 소설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막 뚱뚱하고 좀 이렇게 못생겼다고 나오죠. 그리고 음유 시인입니다. 건이가. 그 그래가지고 기타도 많이 기타가 아니고 네, 바리세트. 바리스트 예. 진짜 많이 막 예. 치면서 막 막 치면서 막 네, 뭐 노래도 해주고 막 흥겨운 맥스 찍어야 되는데 영화에서는 흥겨운 맥스가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 완전 그냥 진지한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음, 그 심지어 그 공작이 웃어 건이 하니까 건이가 웃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혀 안 웃으면서 그 정도로 이제 엄청 진중한 캐릭터로 나와가지고 물론 이제 배우하고는 되게 어울렸지만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게 건이가 좀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려나? 왜냐하면 이제 그 책에는 시를 읊는 장면도 나오고 발리스트를 켜는 장면도 나오고 노래하는 장면도 나오니까 이게 그 책으로서는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노래를 부를까. 근데 영화에서는 혹시 영화 이렇게 노래 부르는 장면이 나오면은 약간 그런 게 좀 감상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안 나와가지고 아쉬웠어요. 그 데이빗 린치 감독의 그 작품에는 네. 나와요. 그 노래하는 장면까지는 안 나오지만 발리세트를 켜는 장면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설 읽으면서 뭐 시도 때도 없이 막 인용 그쵸. 말해가지고 보면서 좀 약간 네, 웃기죠. 웃기기도 해요. 그래서 폴이 쟤는 인용을 안 하게 하면은 못하게 하면은 한마디도 못할 거다 이러면서 막 놀리잖아요. 그리고 하도 막 계속 막 인용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그 흉터 있잖아요. 네. 흉터는 이제 소설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건데 이 흉터가 이제 라반 하코넨 그 조카 중에 그 채찍. 그쵸. 조카가 두 명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완전 좀 여리여리하고 좀 찌질한 페이드 로타고요. 기본 로타. 그죠. 귀여운 로타인데 영화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드니 그 빌레브 영화에서는 이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릴까봐 그 하코넨 남작이 맨날 페이드 로타를 우리 귀여운 로타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네. 그 하코의 남작이 약간 소아성의 그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남색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폴을 닮은 뭐 그쵸. 어디 머시기를 그렇죠. 데려와가지고 예. 머시기 그렇습니다. 19금이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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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래서 건이의 흉터가 어떻게 생겼냐면 두 명의 조카 중에 그 라반에게 맞은 것입니다. 라반은 바티스타가 맡은 그 배역이죠. 캐릭터고 이 라반이 이 건이 그러니까 그 어떤 무슨 덩굴이에요. 덩굴 식물로 만든 채찍이라서 이걸로 때리면 이 상처가 뭐 몇 개월 동안 아프다고 합니다. 엄청 잔인하죠. 그래서 이렇게 맞아가지고 그 흉터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하코넨을 엄청나게 증오하고 있습니다. 이 조시 브롤린이 이 그 타노스를 맡았던 몰랐네요. 배우. 저는 그 분장을 안 분장을 하니까 해서 그런가 봐요. 되게 색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뭐 팬아트 같은 거 보면은 이 발리세트를 좀 연주하는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표정이 너무 무거운데요. 그러게요. 네, 멘타트 재밌죠. 멘타트는 이름이 멘타트가 아니잖아요. 네?
이분 멘타트인데요. 투피르 하와트가 이름이죠. 네, 투피르 네. 하와트. 아니 그 멘타트 종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멘타트라는 직책. 뭐라고 할까? 그 베네게세리트도 이제 교육을 받아가지고 베네게세리트가 되는 네. 것처럼, 졸업생. 네, 멘타트도 이제 교육을 받아가지고 멘타트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 컴퓨터고요. 정말로 그냥 지력 맥스. 그렇죠, 지력 맥스. 네. 그래서 그 이 컴퓨터를 쓰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존재고요. 그 보통 사포액을 마셔가지고 입가에 붉은 자국이 있다. 뭐 이런 비유가 있어요. 그 사포액이 좀 정신을 맑게 해주는 건가 봐요. 약간 커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입술에 요 빨간 그 무늬가 있어요. 자국이 있는데 요거가 이제 이 사포액을 마신 흔적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이렇게 되게 약간 그 스타워즈의 그것도 좀 생각나고 괜찮은 연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그 데이비드 린치 영화 보면은 그냥 입주가 그냥 좀 뻘개요. 그래서 약간 좀 별로 조금 깨끗해 보이지 않는 그런 비유가 되는데, 그다음에 알고 보니까 폴도 멘타트 훈련을 받고 있었다라는 지력 맥스 찍은 사람은 선생님이고 그다음에 엄마는 이제 관찰력 맥스 찍은 사람이고 그다음에 무술 선생님은 무력 맥스 찍은 사람이고 그렇죠. 이 메시아가 될 수밖에 없는 이 환경에서 자란 친구였던 것이죠. 근데 이 투피르 하와트는 소설에서는 너무 좀 무능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죠. 배신자도 제대로 못 찾아내고. 그렇죠. 이 사람이 이제 사실 좀 나이가 많아가지고 약간 은퇴할 때가 됐는데 이 사람이 워낙에 충성심이 좀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존심을 조금 살려주기 위해서 레토가 좀 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묘사도 있죠. 네. 근데 영화에서는 비중이 줄어들면서 그렇죠. 약간 무능력감이 조금은 완화된. 네. 네. 그렇습니다. 아예 네. 잘 나오질 않죠. 딱 한 장면 나오죠. 그 눈이 딱까지 뒤피면서. 저는 그 장면보다는 그 인상적인 장면이 그 폴이 폴 침실에 그 암살하는 그 벌 같은 거 들어와가지고 폴이 그거 잡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하와트가 저는 이제 사임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각하. 무슨 신소리 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냥 우리 얼마나 바쁜데 헛소리하고 있네 이러면서 그렇죠. 그 장면이 이 소설에서도 나오잖아요. 그 장면이. 그렇죠. 이 친구 소설에서는 좀 더 좀 임팩트 있게 막 좀 말다툼을 막 언성을 좀 높이는 느낌으로 나오는데 그렇죠. 여기서는 좀 약간 미적지근하게 좀 나오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드디어 프레맨이 나왔습니다. 차니와 그다음에 스틸가라는 인물이 이제 좀 주요하게 나오는데, 차니는 꿈속에서 보는 여인이죠. 폴이. 근데 이 꿈속의 연출이 너무 좀 전형적이지 않던가요? 그 꿈속의 여인을 보는 그 연출이 약간 어디서 본 듯한 그런 연출이어가지고 저는 좀 그게 좀 아쉬웠어요. 네. 너무 좀 어쨌든 좀 아련하고 예쁘고 약간 바람에 날리면서 약간 뭐 그런 느낌? 어쨌든 이 차니와 스틸가는 이제 프레맨인데, 프레맨이 이 아라키스 행성의 원주민이라고 하기에는 이 얘네들이 사실 그 살루사 세쿤더스라는 그 행성에서 원래는 살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모종의 이유로 쫓겨났고 이 행성을 오게 됐고 그래서 여기서 계속 살면서 이 행성에서 사는 법을 터득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프레맨이 사실 프리맨에서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자유로운 그런 영혼을 가지고 있고, 베두인족을 모티브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베두인족은 아랍 지역의 유목민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불규칙한 걸음도 실제로 한다고 해요. 여기 보면은 왜 하는 거죠? 왜냐하면 되게 재밌는데, 이 사람들은 그 사막에 찍힌 발자국만 보고도 이게 남잔지 여잔지 임산부인지 아인지를 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의 그 경로를 숨기기 위해서 일부러 앞으로 갔다가 뒤로 왔다가 이러면서 이렇게 불규칙하게 건너갑니다. 합니다. 그렇죠.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서 보셨어요? 네. 거기서 베두인족이 아주 이제 주요하게 나오죠. 그래서 그런 불규칙한 걸음이라던가
그런 게 이제 이 프레맨들은 모래벌레를 피하기 위해서 불규칙하게 걷는 걸로 나오죠. 그 모래벌레가 그 규칙적인 소리가 나면은 거기에 끌려가지고 막 이렇게 옵니다. 동물이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약간 자연적인 소리가 아니라고 인식을 하는 건가 봐요. 인위적인 소리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은데 약간 그래서 저 약간 풀이에 생각났어요. 주파수가 약간 이게 규칙적인 그러면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과 그냥 시족사회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닮아 있고 근데 물로 모든 것을 생각을 해요. 이 뭐 예를 들면 목숨을 비쳤다 이러면 아 내가 물의 짐을 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물에 귀하게 따라야 된다 뭐 이러고 뭐 예를 들면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은 그 시체에서 이제 물을 이제 빼내잖아요. 빼내가지고 뭐 물은 부족의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뭐 예를 들면 인사를 할 때도 침을 뱉잖아요. 이것들이 모욕하는 것이 아니고 물을 주어서 고맙소. 내 몸 안에 아주 귀한 이 물을 줄 정도로 너와 신뢰 관계를 쌓겠다. 이런 표시고 그 다음에 또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통 원주민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약간 기술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기술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사막복이라는 거를 개발을 하는데 아주 잘 만듭니다. 그래서 신체에서 나오는 물을 모두 재활용할 수 있는 그렇죠. 모든 뭐 땀이든 뭐 이런 것들을 다 재활용을 해가지고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옷이고 그다음에 원래는 사람이 그냥 이 사막복을 안 입고 있으면은 물이 금방 이제 막 증발하고 이래가지고 물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 사막복을 입으면 하루에 반나절도 못 버틴다. 그쵸. 하루에 골무 하나 정도의 물만 잃어버리게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되게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친 사람들이에요. 되게 거치고 그다음에 뒤에 설정 같은 거 보면은 이 사람들은 가족이 죽거나 해도 슬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슬퍼하면 눈물이 나고 이것도 이제 물 잃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에너지를 쓰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슬픔을 좀 뒤로 밀어두고 좀 우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속성을 가진 아주 강인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코넨이 나오네요. 하코넨은 아까 반중력 장치 얘기를 드렸고요. 그 조카인 그 귀여운 로타를 황제로 세우고 싶어 합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아마 영화에서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략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황제가 사실 이 가문들 간의 싸움에 개입을 한 거잖아요. 네. 그거를 증거를 딱 이렇게 쌓아놨다가 나중에 그 대가문들의 그 의회 같은 랜드스라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가서 이거를 까발리겠다라고 황제를 협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로타를 황제로 세우겠다라는 그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 뒷설정도 좀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책에서는 이 영화에서는 그냥 뭐 이 아트레이디스는 다 죽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책에서는 레토한테 계속 동정심을 가져요. 제가 이 함정인 줄도 모르고 오네 막 이러면서 약간 그래도 이 친구가 뭐 이렇게 죽을 사람은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동정심을 가지는 걸로 동정을 가질 때도 뭐 잔인해야 하지 이런 것도 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거 보고 약간 그 반중력 장치 보고 이거 생각했어요. 월이 보면은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요? 네. 저 옷이 네. 진짜 너무 잘 어울려요. 이 늘어나는 거요? 네, 너무 저희 임팩트 있고 막 엄청 그쵸. 거대해 보이잖아요. 이 세로로 이게 길게 늘어나는 네. 거. 약간 가오나시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네. 저희 진짜 정말 임팩트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유해. 사실 유해라는 이름을 듣고 우리 장르 유해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카드캡처 체리의 유해를 아시나요? 네. 심지어 여기 보면은 요것도 똑같아요. 요 은고리를 이제 그 머리에 매는. 예. 제가 생각하기에 유해의 이미지는 요런 이미지였어요. 크로우 리드 같은 이미지.
항상 이렇게 좀 웃고 있고 약간 실눈키 있잖아요. 네. 약간 뒤에 흑막을 섬기고 있지만 겉으로 보기엔 상냥한 그런 각성하면 눈 그렇죠, 뜨고 그렇죠. 화가 그런 나거나 그러면 이제 네 그런 캐릭터로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 소설에서는 이 은색 고리를 머리를 길게 길러가지고 이렇게 묶고 있다 이런 비유가 나오는데 영화에서는 그냥 짧은 머리로 나와가지고 그게 조금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 문신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영화에서는 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쵸? 네네. 네, 이게 좀 너무 아쉬웠어요. 뭐, 왜냐하면 그 무슨 학교 졸업생 수크 학교 졸업생은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수크 학교가 의대입니다. 의학 그 의사를 길러내는 학교인데 여기서 이 문신을 받았다는 거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가 없다라는 이 정신 훈련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의사를 그래서 하기 위해서. 그쵸. 의사를 하려면 사실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기도 하죠. 그래가지고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시카는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이 유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에이, 설마. 저 문신이 있는데 설마 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트레이데스가 너무 허무하게 무너지는데 그 이유가 이 유해가 절대 배신을 할 수가 없을 거라는 그 확신을 너무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의 이유는 증거는 요 다이아몬드 문신이었고요. 이게 다 생략이 됐으니까 이게 좀 아쉬웠어요. 저 그 래퍼 있지 않나? 여기에다가 핑크 다이아몬드 박은 래퍼 있지 않나? 아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변화의 판관 그 다음에 행성학자죠. 과학자입니다. 네, 과학자이고 생태학자인데 이런 분이 있어요. 오 그렇군요. 270억의 핑크 다이아를 머리에 이식한 네 미국의 래퍼가 있네요. 네, 무지릴 버트. 네. 네. 그 다음에 이 소설에서는 남성이었는데 백인 남성이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흑인 여성으로 그려지는 리에트 카인즈. 이 친구가 처음에는 그냥 카인즈라고만 나와가지고 리에트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좀 의문을 갖습니다. 책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근데 리에트가 이제 리에트가 이 성이었군요. 그쵸, 저는 뭐 예. 직책 같은 건 줄 그쵸, 알았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프레맨들이 막 리에트 이러면서 막 떠받들고 이러니까 무슨 쟤네들 신 이름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카인즈가 이 리에트라는 존재였던 것이죠. 그래서 프레맨들에게는 경외의 대상이고 이 사람의 명령은 따라야 되는 그런 대상입니다. 왜 그러냐라는 거는 소설을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영화에서 안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잠깐 나오지 않나요? 어떤 게요? 그 부분이 그 제국의 그 무슨 실험실 얘기할 때 나왔던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실험은 이 행성을 뭐 그 낙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했던 실험들이 남아 있는 곳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거죠. 네. 네. 그런데 얘 아버지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아버지에 대해서 좀 뒤에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지금 얘기를 해볼게요. 아버지가 어딨지? 네. 파도트 카인즈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좀 되게 재밌는 사람입니다. 매드 사이언티스트고 너드고 약간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아주 순전히 흥미라고 할까요? 흥미 위주로 이 행성은 지금은 이렇게 삭막하지만 충분히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으로 테라포밍을 할 수 있다 라고 확신을 한 거예요. 약간 이쪽으로 갈 수 있어요? 네. 네. 김주엽 작가님 소설의 그 인물 생각나요. 사이보그. 그쵸. 걔 이름이 뭐죠? 레일라도 아니고 네. 걔 있었죠. 그쵸.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냥 예를 들면 얘가 프레맨을 도왔는데 그 이유는
프레멘은 이 행성을 이제 테라포밍하기 위해서 나의 도구로 매우 유용한 적절한 존재다. 인력. 그래서 얘를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도와줘 버린 거죠. 그랬더니 프레멘이 얘를 은인으로 생각하고 떠받들게 됩니다. 뭐 그 사이에 얘를 죽일 것인가 말 것인가 좀 갈등은 하긴 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떠받들게 돼요. 그래서 이 생물학 실험 기지를 만들고 프레멘들도 막 이렇게 도우미로 쓰고 이러면서 조사를 한 결과 이 행성에서의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어요. 그러나 300년에서 500년 후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프레멘이 듣더니 절망하지는 않고 보통 사람들이라면 절망을 할 텐데 절망하지 않고 이 사람들 대단히 인내심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히려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게 먼 미래에 그렇게 그게 이제 될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풀을 심기도 하고 뭐 나무를 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라키스의 순환 시스템에 대해서 좀 밝힌 내용이 1권 그러니까 신장판 1권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듀운의 생태계라는 코너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 내용이 나옵니다. 듀운의 생태계라는 이 코너가 있고요. 그다음에 듀운의 종교라는 코너가 있고, 뭐 베네게세리트의 뭐 실책 뭐 이래가지고 베네게세리트가 왜 이제 이 그 폴 아트레이디스가 퀴사츠 헤드락이 되는 걸 막지 못했는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이 중에서 이 듀운의 생태계 부분이 특히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부분인데 이것도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스포일러 싫어하시는 분들은 직접 책을 읽으시거나 영화를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기를 눌러주세요. 네. 아라키스의 순환 시스템은 작은 창조자, 그 모래벌레죠. 작은 모래벌레가 어린 모래벌레가 천연 스파이스 덩어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얘가 자라서 그 거대한 이 사막에 놓인 그 샤이훌루드가 돼요. 그럼 샤이훌루드는 이제 막 다니면서 이 스파이스를 사방으로 이게 흩어놓고 그 다음에 이게 모래플랑크톤이라는 그 미생물들이 먹이가 돼요. 그 다음에 샤이훌루드는 이 모래플랑크톤을 이제 먹어요. 먹는데 이 모래플랑크톤은 자라서 또 작은 창조자가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순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파이스랑 이 모래벌레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모래벌레의 소화기관에는 알데히드랑 산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이 행성의 산소를 아주 대량으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행성에 숲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산소가 이렇게 풍부한 이유는 이 샤이훌루드가 그 소화기관에서 이 산소를 막 뱉어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파도트 카인즈가 밝혀내고, 그 다음에,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 테라포밍 계획을 세워요. 내가 예를 들면 풀을 심고, 그 다음에 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이 모래벌레도 없어지면 안 된다. 이 생태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를 시키고, 그런 다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시행을 할 때 위에서 감시를 하면은 이 행성의 테라포밍이 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스파이스라는 거는 이 제국의 이 귀족들과 이 황제가 부와 권력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스파이스가 듄에서밖에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테라포밍을 하면은 테라포밍을 하면 이 스파이스가 아마 줄어들 거기 때문에 그 허락을 안 해줄 거죠. 그래서 이 기온 위성들을 하늘에 두지 않는 대가로 그 우주조합에 뇌물로 스파이스를 많이 바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파이스를 위해서라도 이 모래벌레는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라키스에서 초록식물 중에 3%가 탄수화물을 생산을 하게 되면 외부 도움 없이도 자립적으로 유지되는 순환체계가 확립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파도트 카인즈의 결론이었고, 얘가 이 테라포밍 작업을 하다가 그냥 동굴 사고 같은 거가 일어나가지고 죽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이었던, 소설에선 아들이고 여기선 딸이겠죠 아마. 딸인 그 리에트 카인즈가 그 아버지의 그 유지를 이어받아서 계속 테라포밍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프레멘과 같이. 이런 내용들이 숨어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셨다면 훨씬 더 듄을 재미있게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생태 SF적인 그런 부분이 저는 되게 재밌었는데 이게 영화에서도 네. 뭐 이런 자세한 내용은 아닌 것 같지만 그 쥐가 나오잖아요. 네, 사막의 생쥐, 네, 무아띠. 그 네, 쥐가 진짜 좀 뭔가 재밌게 그려져가지고 좀 그쵸. 놀랐어요. 귀에서 이제 땀을 이제 모아가지고 땀인지 이슬인지 이걸 이슬이겠죠? 모아가지고 네, 마시고 그 마시고 다음에 네, 그 텐트 같은 거를 이제 자기 분비물 같은 걸로 쳐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자고 뭐 그런 장면들. 네, 네,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왔으니까 좀 또 얘기를 하자면 또 홀츠만 박사, 홀츠만 이펙트라는 게 잠시 나올 거예요. 이 방어막이랑 레이저 총이랑 만나면은 홀츠만 이펙트라는 게 생겨가지고 뭐 아원자 반응이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약간 핵폭탄 같은 핵폭발 같은 그런 폭발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이 홀츠만 이펙트의 기원이 된 홀츠만 박사가 누구인가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 설정이라 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리면 컴퓨터와 뇌를 연결해서 오래 살게 된 사람입니다. 거의 영생을 사는데요. 영생을 지금 살면서 이 시점에서도 살아 있어요? 아니요. 옛날에 살던 사람이에요. 이 버틀레리안 지하드 때 죽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컴퓨터와 뇌를 연결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그 컴퓨터 뇌를 연결해가지고 우주를 되게 떠돌아다니면서 계속 개발을 해요. 뭔가 기술을 그 개발한 기술을 우주 여기저기에 전파를 해줍니다. 예를 들면 행성간 여행 기술이라던가 아니면 방어막 기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전파를 해주는데 이것들이 상당한 인류 역사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행성간 여행 기술이 가능해지면서 원래는 이제 우주 곳곳에 좀 뿔뿔이 흩어져 살았었거든요. 인류가 그 성간 여행 기술이 없어가지고 서로 왕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각자 사는 곳에서 이제 뭔가 고유의 문화권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이 행성간 여행 기술이 가능해지면서 서로 교류가 되면서 그다음에 뭔가 전쟁이 또 일어나는 거죠. 약간 춘추 전국 시대처럼. 그래서 전쟁이 막 대규모로 일어나고 결국은 제국이 되는 이런 것들의 발단이 사실 이 행성간 여행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방어막도 방어막이 생기니까 기존에 뭐 레이저 총이라던가 총알이라던가 이런 게 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 형태의 전투로 회귀를 하게 되는 거죠. 칼이라던가 근접전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기술들이 이 듄의 세계관을 아주 크게 좌지우지를 한다는 것도 아주 재밌는 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정들을 그 유튜브에서 보시면 예를 들면 이 가장 완벽한 듄 세계관 정리 무비훅이라는 분이 올려놓으신 이 영상을 보시면 좀 마일드한 세계관을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내가 앞으로의 스포일러를 좀 너무 많이 보고 싶진 않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것만 보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아니면 뭐 글로 읽고 싶으시다 하시면 제가 그 오마이뉴스의 김상목 기자님이 쓰신 이 글을 링크를 해놨는데 여기에 세계관을 아주 잘 정리를 해놨었어요. 뭐 우주력 1만 191년 이래가지고 길드라는 게 무엇인가 뭐 제국이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정리해주셨고 길드가 우주 조합인가요? 네, 우주 조합입니다. 그래서 그 항성 간 여행을 독점을 하는 조합이죠. 그래서 이 설정도 좀 재밌지 않나요? 그 항성 간 여행을 독점을 해서 무역을 독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엄청난 부를 독점을 하고 있고 전쟁을 하려고 해도 얘네들한테 엄청난 그 품삯을 주고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주 엄청난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는 사실 우리 세계에서도 그렇지만 부가 곧 권력입니다. 그래서 황제도 얘를 그 황제랑 베네게세리트랑 이 우주조합이 초암공사라는 우주개발공사가 있어요. 이 공사가 이 스파이스의 생산과 관리 뭐 이런 걸 감독하는 공사예요. 그러니까 뭐 가스개발공사 이런 느낌인 거죠. 그 공사의 지분을 각각 3분의 1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권력을 쌓는 거죠. 네. 그런 흥미로운 설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뭐 거의 다 설명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책에는 좀 더 그 정치적으로 미묘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예를 들면 아라키스의 귀족들을 이제 레토가 초대를 해가지고 네. 연회에서 뭐 서로 막 정치적으로 신경전을 벌인다던가 뭐 거기서 뭐 옛날에는 막 그렇게 했었대요. 그 입구에 손을 씻는 곳을 만들어주고 그걸 수건으로 이렇게 닦고 버리면은 그 수건을 쥐어짜가지고 거기서 나온 물을 거지들한테 이제 뿌리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코넨이 이 얘네를 좀 인간 이하 취급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관습인 거죠. 물고수래. 그쵸. 물고수래. 그쵸. 예. 그 다음에 뭐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주 강력한 스포가 여기 있습니다. 이건 소설의 스포인데요. 그 소설 2부를 읽으시면 알게 되는데 이 소설은 단순히 이 메시아의 탄생만을 다룬 소설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런 메시아를 긍정하는 소설도 아닙니다. 메시아가 나타나면 위험하다라는 게 이 소설의 메인 주제예요. 그래서 이 프랭크 러버트는 계속 그거를 강조를 했어요. 내가 이 소설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은 거는 영웅은 인류의 재앙이다. 위험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너무 쉽게 독재자가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그럴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추앙을 하면서 이 사람의 그 순수한 의도를 왜곡을 하고 결국은 엉망이 된다라는 거를 이 소설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2부에 가면 그런 부분들이 더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드니 빌레브 감독도 2부까지는 내가 다 이 영화를 3부작으로 해가지고 2부까지는 꼭 영화화를 하고 싶다라는 그 의도를 밝힌 게 이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폴이 영웅이 되는 이 이야기에서 끝내는 게 아니고 이 영웅시 신격시가 얼마나 위험한가까지 이 작가가 원래 얘기를 하려고 했던 그 부분까지를 내가 다루고 싶다라는 게 이제 의도인 것 같습니다. 영화만 보시는 분들은 충격을 많이 먹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1화를 보고 와, 그렇죠. 폴 멋있다. 폴이 앞으로 어떤 활약을 할까 두근두근 막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폴은 이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숭배하려 하는 거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1화에서 잠깐 나오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 자기를 둘러싼 성전이 일어날 것이고 그게 너무 괴롭고 막 이러잖아요. 아버지의 해고를 그쵸. 우리가 뭐 모셔놓고 그쵸. 갈 거야. 네. 그 미래를 피하려고 하지만 피할 수 없는. 네. 그렇게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그렇지. 네. 그리고 뭐 우리가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미래를 보았지만 그 나비 효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미래를 바꾸려고 계속 노력을 하지만 잘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이런 설정에 대해서 훨씬 더 깊게 알고 싶으시면 뭐 이런 홀츠만 박사라던가 버틀레리안 지하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깊게 알고 싶으시면 미래 인류는 왜 중세시대로 퇴보했을까? 듀운 세계관과 역사 정리 해설 요런 시점 무비라는 계정 유튜버 분이 올려놓으신 이 시리즈를 보시면 아주 자세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 정말 존경스러워요. 이분이 막 약간 듀운 인사이클로피디아가 있거든요. 듀운 백과사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프랭크 러버트가 만든 약간 설정집인 거죠. 막 연표도 있고 막 설정도 엄청나게 방대하게 책이 있어요. 약간 그 실마릴리온 같은 거군요. 그렇죠. 네. 그것까지 보시고 정리를 하신 거래요. 그래가지고 아주 잘 정리를 해놓으셔가지고 재밌으실 겁니다. 그래서 설정 덕후이신 분들은 사실 프랭크 허버트 이분도 아주 그 각주 보면은 되게 설정 덕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훨씬 또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데이빗 린치 듄을 잠깐 보시면 그 드니 빌레브의 듀는 설명을 가능은 안 하잖아요. 근데 이 데이빗 린치의 듀는 이렇게 막 PPT를 막 만들어가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행성이 이런 게 있고요, 아라키스가 있고요, 칼라단이 있고요, GD 프레임이 있고, 잠깐 그 약간 다큐멘터리 보는 느낌이 나겠네요. 네. 그 왜 폴이 교육자료 보는 장면 있잖아요. 네. 거기에 계속 심어놔요. 베네게세리트는 뭐다. 뭐 멘타트는 뭐다. 뭐 이런 것들을 막 계속 심어놔요. 그리고 그 충격과 공포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뭔지 보이시나요?
방어막입니다. 방어막. 거의 무슨 타스처럼 블록 모양으로 여기 사람인데요. 아니, 사람을 둘러싸고 이 실제로 움직이는 거 보면 더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꼭 한번 박스를 뒤집어 쓴 것 그렇죠, 같은 그렇죠. 느낌이네요. 예,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 당시의 기술로서는 이게 최선이었구나 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인간이 아닌 것 같은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들이 항법사예요. 그래서 우주조합에서 필수적인 인력인데 그 인간이 스파이스를 대량으로 섭취를 하면은 인간의 모습을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징그러운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항법사들은 스파이스를 계속 섭취를 하면서 예지력을 막 발동을 해가지고 이 그 성간 항행을 그 예측을 해가지고 안전하게 이제 갈 수 있도록 이끄는 거죠. 예지력을 열심히 찍은. 네. 하지만 포를 따라잡지 못했던.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이렇게 좀 그 서브컬처에 영향을 준 거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뭐 스타크래프트 또 워해머 4만 뭐 이런 거 또 얘기를 했지만 또 뭐 전 나이지구로 시켜줘의 그 키체 사자리안 이 종족들이 뭐 베네게세리트랑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눈머사에도 좀 생각났어요. 왜냐면 이룰랑 공주가 시도 때도 없이 나와가지고 무슨 어록집 막 이러면서 역사가 되는 유해를 배신가로 뭐 기록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이게 설명충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 눈마사에서도 보면은 뭐 기록이 처음에 막 나오면서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 그것도 그렇죠. 그 네. 드래곤 라자도 그렇고. 네. 그 실제로 이영도 작가님도 듄을 좋아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네 버틀리는 저런 거는 요즘 너무 좀 흔하진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소설이 옛날에 나온 것인 만큼 조금 약간 영향을 받은 게 아닐까라는 뭐 조금 추측입니다. 스파이스는 석유의 은유다라는 얘기도 많이들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뭐 유튜브에 보시면은 공식 계정에 보시면 워너브라더스 계정에 보시면 한스 짐머가 음악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다음에 크리스토퍼 놀란과 드니 빌레브의 대담 이 영상도 되게 재밌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영화에서 마지막 장면에 네. 약간 이해가 안 된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 어리둥절한 부분이 있었는데 네. 폴이 계속 꿈을 꾸잖아요. 네. 꿈속에서 자기가 계속 죽잖아요. 아, 그게 있을 수 있는 미래라고 하더라고요. 그 가능성이 가능성이 미래를 다 보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진 않는데 그래서 저는 뭐지? 그쵸, 좀 뭐 헷갈리죠. 죽었다가 부활하나? 하는데 안 음. 죽어가지고 뭐지? 반전이 없는 게 반전인가? 이런 느낌으로.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를 보는 거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아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방송도 좀 너무 오바를 해가지고 네, 내려간 것 같은데 여러분 피곤하실 텐데 죄송하고요. 아무 죄송할 거 네, 없죠. 어쨌든 듄의 소재로 많이 떠들어봤습니다. 좀 재밌으셨길 바라고요. 듄 제가 봐도 좀 인기가 있을 만한 그런 작품이었고 앞으로 뒤에 얘기도 너무 궁금합니다. 저도 꾸준히 좀 책을 읽어보고 또 재밌는 게 있으면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방송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네, 팟빵, 파티, 아이튠즈 팟캐스트 그리고 유튜브에서 네. 들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흐름 드 살롱. 흐름 드 살롱에서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위터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또 페이스북에서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저희 유튜브도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뭐 이런 거 많이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는 아마 단신이 올라가고 네. 그 다음 주에는 아마 한별님과 했던 방송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